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하반기 요약집 주식 상품권 10달러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 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염승환 이사입니다. 자, 오늘 2022년 9월 19일 시장 함께 읽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보고서부터 먼저 말씀을 장중에 드리고 시황은 조금 있다가 또 언급을 해드릴게요. 오늘 뭐 오전에 시장이 참 뭐 답답하긴 합니다만, 자, 오늘은 일단 뭐 저희 당사 보고서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요새 오늘 그 중소형 화장품주들이 급등했죠. 그래서 그 내용이 오늘도 이제 나왔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박종대 연구원님도 그랬고. 얼마 전에 오리나 연구원님 보고서도 보여드렸고, 오늘은 이제 정소연 연구원님 보고서인데, 여기서 애널리스트 시각이 이제 일치하는 쪽으로 가죠. 중저가 브랜드 쪽. 계속 이런 트렌드가,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서를 계속 공부하다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아, 애널리스트 생각이 어느 시점에서 좀 이게 합치가 되는 걸 알 수 있고, 오늘은 이제 그걸 또 정리한 자료라고 보시면 되겠고, 요새 OLED 얘기 계속 나오죠. 오늘도 나왔어요. 신한증권의 김찬우 연구원님이 투자, 지난주에 우리 김현수 연구원님 보고서 공부했죠. 금요일날. 이제 그거를 또 한번 물론 완전히 똑같은 내용은 아닌데, 아무튼 이제 OLED 변화에 대해서 써준 자료고, 음식료 오늘 3개나 나왔고, 가격 올렸다, 그 내용입니다. 일맥상통하고요. 그 다음에 SK팜테코 두산그룹 얘기가 좀 있고, 그 다음에 요건 2차 전지입니다. 2차 전지 배터리 쪽 얘기고, 그 다음에 의류 OEM. 지난주에 우리 의류 OEM도 한번 공부했죠. 이미 한투증권. 그러니까 계속 해놓으면 이런 보고서들을 또 다른 애널리스트가 쓰는 걸 보면서 또 비교 분석도 할 수 있고요. 또 OLED 하나증권의 김현수 연구원이 지난주 썼지만 오늘도 나왔고, 그 다음에 금리 얘기가 좀 있고요. 시장 전략, 또 매크로 변수 점검, 이런 내용들이 있고, 그 다음 페덱스가 좀 쇼크가 됐죠. 물류업체. 화재환 이사님이 오늘 좀 자료를 썼고, 그 다음에 기업은 많지 않아요. 오늘 KTNG 있고, 그 다음에 포스코홀딩스, 그리고 현대백화점 이제 인적 분할 결정했고, 크래프톤 제가 읽으면서 느낀 게, 이 애널리스트가 화가 많이, 그러니까 제 생각이에요. 좀 뭔가 답답하셔서 이렇게 쓰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크래프톤을 되게 좀 좋게 보시는데 시장이 전혀 몰라주니까. 근데 그것까지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 미국의 저희 당사 보고서인데, 미국에서 지금 소비자 물가 제일 문제가 뭐죠? CPI에서 주거지 비용이죠. 주거비가 여기 진한 파란색 선인데 엄청 올랐죠. 근데 이게 주택가격지수에 후행합니다. 1년. 올해 4월부터 요게 주택가격이 꺾였대요. 그래서 내년 4월부터는 주거비도 꺾인다.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미 그러니까 올해 초부터 꺾이기 시작했어요. 꺾였다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래서 그렇게 오래 남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주거비 꺾이는 것도 시간 문제다. 주거비가 이렇게 올랐는데 영원히 오를 순 없죠. 근데 정말 많이 올랐죠. 근데 모기지 금리가 이제 미국의 주택 가격에도 영향을 주지만 주거비에도 영향을 주겠죠. 그러니까 미국의 모기지 금리가 지금 이게 역방향이에요. 6%까지 지금 올랐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부담스럽기 때문에 주택 지표도 꺾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주택이 꺾여야 미국의 물가가 안정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가계부채 비율은 굉장히 낮습니다. 낮은 상태로 있고요. 가계부채 상환 비율이 되게 낮아요. 그리고 여전히 시장은 비관론이 여전히 우세하고, 그죠? 너무 우세하죠. 비관론이 우세하다는 건 주가가 그렇게 비싸진 않다라는 내용이니까, 아무튼 참고하시면 되겠고, K뷰티 우리 공부 지난주 2주 정도 정말 화장품 공부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고서도 읽기가 이제 쉽죠. 우린 다 아는 내용들이에요. 색조 중심으로 K뷰티. 어디죠? 일본. 한국은 프랑스, 미국에 이어서 전세계 화장품 수출 3위국이고요. 정말 프랑스는 유명한 회사들 많이 있잖아요. 로레알 같은 회사들도 있고. 화장품은 프랑스죠.
그리고 그 다음 미국. 근데 놀랍게도 한국이 세계 3위 수출국입니다. K뷰티가 발전하고 있는데 중국 때문에 요즘에 안 좋지만 아모레나 LG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섹터 전체가 투자 심리가 안 좋아요. 근데 박종태 연구원님이 그 기억나시죠? 우리 2주 전인가 3주 전에 기억 안 나세요? 제가 이제 거기 어디죠? 밀양 강연에 가서도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가치주가 다른 게 가치주가 아니라 주가는 빠졌어요. 뭐 화장품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매크로 소비도나. 근데 색조 화장품, 중저가 브랜드 시장 커지고 그리고 실제 중소형 회사들의 실적은 좋은데 요 괴리가 벌어졌죠. 요걸 가치 투자 시기라 그랬죠. 네, 그게 맞는 얘기였죠.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네. 그러니까 그 내용이 여기도 이제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 연결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고서를 보시고 그냥 보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꾸준히 좀 고민을 해보면 이게 거기서 우리가 통찰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MZ세대, 우리 한국의 뭐 그러니까 박종대 연구님도 그때 보고서 썼지만 일본 MZ세대들이 한국에 이제 색조 화장품을 많이 산다, 그런 내용도 담겨 있는데 정소영 연구원님도 그 자료를 적어줬고 트와이스처럼 꾸미고 싶어하고, 그러니까 더 이상 한국 화장품이 일본 화장품 대비해서 저렴하게 선택하는 대안은 아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K뷰티가 성장 초기 단계고 한국의 색조 화장품 회사들이 진출을 했고, 또 한국에서도 올리브영 가면 요새 뭐 올영이라고 이게 줄여서도 하시던데 색조 화장품 전성 시대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이제 실내 마스크 벗을 수도 있어요. 예, 그죠. 그러니까 실외에서는 마스크 벗고 있지만 실내 마스크 벗을 가능성도 높아졌고, 오늘 보니까 미국은 코로나 팬데믹 끝났다고 선언을 했어요, 기사에. 그러니까 이건 이제 색조 화장품 쪽에도 긍정적이죠. 그래서 여기 관련 종목 클리오, 아이패밀리스 우리 다 공부했던 거죠. 요거를 일단은 관심 종목으로 추천을 했고, 보고서가 되게 긴데 교보증권에서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중국 화장품 수입국 순위가 원래는 한국이 2등이었는데 한국보다 이제 일본이 더 늘어났고, 그러니까 한국은 이제 중국보단 이제 일본 쪽을 공략하게 됐고, 지금 일본 화장품 수입국 순위 중에 한국이 1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만 봐도 일본 매출 비중이 늘어나는 기업들이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클리오가 PER이 19.7배고, 아니 PER이 15배인데 아이패밀리 SC는 8.5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주가에도 오늘 녹아드는 것 같고요. 그래서 한국의 국가별 화장품 수출액 순위가 옛날에 5위였는데 점점 늘어나서 이렇게 이제 3위까지 올라왔고, 근데 시가총액이 이렇게 낮아졌고요. 그 다음에 중국 쪽은 이제 어쨌든 성장은 둔화됩니다. 한때 1등이었지만 한국이 이렇게 성장을 하다가 성장폭이 둔화됐죠. 사드 사태 맞고 한마디로 그냥 두들겨 맞은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저도 아침에 보고 좀 주가 보고 좀 놀랬던 게 이런 이제 색조 화장품 회사들 주가가 좀 세더라고요. 네. 그런 것들이 근데 꼭 요 보고서 때문은 아니고요. 그 사실 이제 코로나 팬데믹 종식됐다라는 그런 뉴스들이 화장품 색조 이쪽 관련 기업들한텐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뭐 그런 이슈도 있지만 아무튼 우리나라 화장품 회사들 중에 색조 기업들, 또 일본 비중이 높아지는 기업들 계속 주목을 할 필요는 있는 것 같고, 또 거기에 만들어주는 OEM, ODM, 뭐 또 용기 만드는 회사들도 공부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계속. 그리고 OLED 투자 사이클 변화의 바람인데, 뭐 디스플레이 당연히 안 좋죠, OLED. 근데 내년도에 OLED는 여기죠.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거, 태블릿, 노트북 이쪽으로. 그러니까 OLED가 원래 이 스마트폰은 이제 성장이 둔화돼요. 그러니까 요거 가지고는 높은 밸류 못 받아요. 그럼 새로운 뭐가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뉴프렉스란 기업이 왜 급등했는지 아시잖아요. 명확한 이유가 있어요. 왜? OLED, 그러니까 그 FPCB만 하고 있었는 OPPCB 기업인데, 그 기업이 원래는 스마트폰 쪽이잖아요. 근데 갑자기 VR, AR 또 어디로 확장됐죠? 예. 이쪽 그 자동차 이쪽으로 확장된다라고 하니까 주가가 폭등을 했죠.
마찬가지예요. OLED 관련 기업들도 그냥 스마트폰에 해가지고는 이제 밸류를 높게 받기 어려운데 이게 이제 태블릿 노트북으로 확장되면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는 거죠. 그 내년에 LG와 삼성이 또 TV나 모니터 쪽으로도 투자가 들어갈 것 같고요. 그래서 점점 투자는 늘어나고 신규 기기들은 늘어나고 이런 부분들이 우호적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재 쪽은 덕산 네오룩스를 탑픽으로 꼽아줬고 장비는 SFA랑 ICD를 꼽아줬습니다. 그 안에 뭐 기업들 되게 많아요. 디바이스 ENG, 힘스, 또 AP 시스템 이런 기업들에 대한 내용도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어쨌든 왜 소재를 더 선호하냐면 고객사가 투자를 한 번에 대규모로 하는 게 아니라 나눠서 해요. 끊어서. 그러니까 장비 발주가 엄청 많이 나오는 건 아니고 이렇게 좀 단계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고, 두 번째, 우리 지난주에 기억나세요? 하나증권의 김현수 연구원님이 적었던 자료의 텐덤이 뭐라 그랬죠? 층을 제가 한번 설명드렸죠. OLED가 있으면 소재가 보통 이렇게 한 번 들어가거든요. 소재가 RGB가 하나 들어가요. 근데 여기다가 하나 더 해가지고 한 번 더 해요. RGB를 두 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간색, 그린, 녹색, 청색 이거를 한 번만 입히는 게 아니라 한 단계 더, 두 번. 텐덤이라고 합니다. 하나솔루션의 텐덤셀 기억나세요? 예. 그 소재에다가 그 뭐죠? 페로브스카이트라는 거 하나 더 붙이는 거죠. 그 효율을 높이는 것처럼 여기 OLED도 이런 게 들어갑니다. 이제. 여기 들어가면 소재가 두 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소재가 좋다는 거죠. 그래서 덕산 네오룩스를 많이도 꼽는 것 같아요. 다만 덕산 네오룩스는 실적은 별로 안 좋습니다. 올해까지. 내년을 기대하니까. 그러니까 김현수 연구원님도 그래서 실적 안 좋아서 주가가 빠지면 그때 투자하는 게 어떠냐 이런 내용이고, 아무튼 여기 신한에서도 덕산 네오룩스를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건지 좀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지난주에 배웠던 거 복습을 하면 결국엔 스마트폰, 이 태블릿 PC나 노트북이 성장을 하면 보통 일반 스마트폰의 이 화면에 5개가 들어가요. 5개가 그 태블릿 하나, 노트북 하나입니다. 그 소재가 엄청 쓰이고 저기다가 두 번 들어가잖아요. 텐덤셀. 애플은 저걸 원해요. 텐덤셀을. 그러면 거기에 또 2배 더. 예. 기존보다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거죠. 소재가. 예. 그러니까 그 시장이 이제 내년에 열리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조금 녹아드는 것 같습니다. 음식료는 이제 가격 인상 러시가 시작이 됐고 작년 하반기부터 음식료 업체들의 가격 인상이 본격화됐는데 최근에 이렇게 음식료 가격 다 올렸습니다. 예. 오리온부터 해가지고 뭐 대상은 종갓집 김치로 유명하죠. 오리온, 초코파이도 올렸고, 원래 오리온은 가격 안 올리기로 유명한 기업이에요. 근데 올려버렸어요. 오리온. 근데 올린다고 해서 사람들이 안 먹을 건 아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마저도 어쩔 수 없이 올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환율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원자재도 있지만 환율이 너무 올라가니까 이게 농산물 가격 통제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한 업체가 올리면 다 따라 올려야지. 그럼 내년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음식료는 지금 만약에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사면 안 돼요. 지금 만약에 우리가 주가가 현재를 반영하면요, 사면 안 되는 업종입니다. 왜? 최악이니까. 환율 오르죠. 농산물 가격은 높은 게 투입되죠. 가격은 올리기 전이죠. 그러면 7, 8, 9, 3분기 실적은 안 좋아요. 근데 주식 투자는 미래를 보고 하는 거니까. 내년을 보고 하면 반대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 막상 실적이 좋아지잖아요. 그럼 주가는 또 안 갈 수도 있어요. 미리 선반영하니까. 그래서 음식료는 오히려 뭐 실적이나 이런 거는 기대하지 마시고 안 좋을 겁니다. 네, 그러나 내년을 보면 반대로 바뀌니까. 그리고 환율만 꺾이면 좋아요. 네, 달러 강세가 워낙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데 달러 강세가 꺾이면 또 한 번의 모멘텀은 받겠지만 아직 당장은 어렵고요. 네, 그래서 음식료는 아무튼 관심은 갖되 실적보다는 좀 내년을 보고 대응을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재고도 낮고 대지 사육두수도 점점 이렇게 둔화되고, 예. 추위도, 그러니까 사료 쪽에 들어가는 거죠, 이게.
그런 거 보면은 곡물 수요가 좀 줄 수 있어서 곡물가는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 세계 식량 가격 지수가 2022년 기준인데 너무 올랐어요. 정상화 되겠죠. 예. 그리고 기상이변, 우리 이제 한번 옛날에 공부해봤지만 엘니뇨나 라니냐가 실제로 곡물가에 큰 영향을 준 경우는 2번밖에 없었대요. 총 7번 중에. 예. 그래서 곡물가 상승은 성립하진 않아요. 예. 무조건 기후 때문에 안 좋다 그렇게 보실 필요 없고, 중요한 건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 재개됐고요. 공급 증가고, 곡물 재고율 안정적. 위에서도 봤죠, 우리 다른 증권사 보고서지만 곡물 재고율 떨어지죠. 그죠? 예. 그리고 신흥국의 경기가 안 좋아요. 그러면 곡물 수요가 크지가 않습니다. 달러 강세, 곡물에 부정적이죠. 이런 걸 보면 곡물가가 계속 오르는 것보다는 하향 안정화됐는데 이게 유지되지 않을까. 그래서 내년 이후에는 오히려 또 곡물가 약세 흐름은 좀 더 지속될 것 같다. 그리고 곡물 투입가는 4분기부터 하락할 것 같다.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워낙 환율이 좀 높다 보니까 원가 부담은 내년부터 경감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율이 높아서 곡물가가 떨어져도 당장 반영을 못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좀 투입 원가가 낮아지고 실적이 개선될 것 같다. 다만 주요 기업들의 평균 판가가 11% 정도로 인상이 됐는데 방어는 가능하다. 그래서 원가를 감안하면 10에서 17% 가격을 올려야 된대요. 그래서 올린 거예요. 예. 그래서 내년 이익은 어쨌든 좋고 내년 하반기가 더 좋대요. 그래서 제1제당 농심 대상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이고, 또 하나증권의 심은지 연구원이 또 이제 주간마다 쓰는 자료도 있는데, 일단 오리온이 판가 올린 거에 대해서 좀 적어주셨고요. 오리온이 3천억 규모 15.8% 판가, 초코파이를 12.4% 올렸고요. 그 다음에 예감, 포카칩 같은 거를 올렸다고 합니다. 9년 만에 올린 거예요. 그래서 영업이익과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한 이익은 9% 정도 개선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분기부터 반영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생명공학 행정명령으로 SK팜테코가 수혜를 받을 것 같다라는 이제 내용인데, 여기 유안타의 최남곤 이제 연구원님이 먼저 두산그룹부터 지난주에 지주사 좋았잖아요. 그래서 이 자회사 두산 에너빌리티 주식 처분한 것 때문에 재무구조가 좋아질 것 같고, 또 지분을 거의 90% 보유한 두산 로보틱스가 국내 협동 로봇 1위입니다. 요즘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그렇고 로봇 좀 많이 갔죠. 전 세계 기준으로는 5위. 그리고 지분 갖고 있어서 이게 부각이 됐고요. 또 SMR 스마트 원전이죠. 네. 그래서 소형 모듈 원전인데 요거를 이제 2025년 12월에 착공을 한다고 하는데, 아직은 좀 너무 먼 얘기죠. 먼 얘기지만 이런 부분도 장기적으로 긍정적이다 이런 내용이고, SK그룹은 지난주에 한번 언급을 해드렸지만 그 바이든 대통령의 바이오 쪽도 이제 제조 쪽 이제 역량을 강화하겠다 이런 행정명령을 이제 서명을 했고, 그래서 미국에 공장 지으란 얘기예요, 한마디로. 근데 아직은 그렇게 강하진 않고요, 금액 자체가. 다만 이제 장기적으로 미국에 공장을 짓는 기업들한테 보조금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SK그룹은 SK팜테코를 갖고 있는데, 이 팜테코가 엠팩이라는 회사를 갖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그 북미에 또 생산 공장을 또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SK팜테코가 어쨌든 이제 북미 쪽에 이제 생산 시설을 있는 회사들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제 장기적으로는 SK 주가에도 긍정적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내용이고, 지주사들은 상장된 기업들은요 이중 상장이라 주가에 영향을 많이 못 주죠. 중복 상장 할인 받는데, 상장 안 된 기업들 중에서 히든 밸류, 그러니까 아까 두산 같은 경우는 로봇, 그다음 SK 같은 경우는 이런 미국의 바이오 생산시설 보유, 이런 것들이 숨어있는 밸류잖아요. 히든 밸류라고 하는데, 이 히든 밸류가 좀 있는 지주사들이 좀 주목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뭐 의견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 하나증권의 김현수 연구원님은 이제 2차 전지 관련해가지고 LG엔솔은 좋은데 실적 좋고 다 좋은데요, CATL 대비해서 이제 가치가 70%까지 올라왔대요. 네, 그래서 기대 수익률은, 그러니까 투자 매력이 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네, 뭐 펀더멘탈 이런 건 좋은데 주가 많이 올라서
가격 부담 생겼다. 그리고 유럽 비중이 높은 회사가 삼성 SDI, SKIT, 솔루스 첨단 소재, SKC 이런 기업들인데 요새 정말 주가 안 좋죠. SDI는 좀 올랐는데 근데 이쪽이 유럽이 생산 비중이 높아서 그래요. 근데 전쟁이 좀 해소되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유럽 문제가 완화된다. 뭐 전쟁이 끝나거나 그러면 오히려 역으로 이 기업들은 크게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기업들을 포기하지 마시고 유럽 비중이 높다는 것 때문에 좀 못 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메탈이 너무 중요하니까 뭐 폐배터리 관련주가 많이 올랐는데 뭐 에코프로, 금양, 대부마그네틱 같은 메탈 정제 기업들이 정말 강했고요. 다만 너무 올랐어요. 그러니까 그 점은 조금 주의가 필요하고 그래서 에코프로는 되게 여전히 좋게 보고 계시고 그 다음에 철강 섹터도 좀 보자는 내용입니다. 포스코홀딩스가 리튬 사업하잖아요. 고려와요. 그 일론 머스크가 뭐라 그랬죠?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했냐면 이 리튬은 이제 석유다. 리튬을 석유라 그랬어요. 리튬 정제 사업 할 거란 얘기도 있고 이거를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회사가 포스코홀딩스입니다. 근데 이제 철강으로만 보니까 아직 가치 반영이 안 돼 있죠. 예. 그래서 좀 포스코홀딩스도 지금은 힘들어요. 막 뭐 공장 사고 나고 최악이죠. 최악인데 나중에 이런 가치들이 반영이 될 겁니다. 언젠가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꾸준히 관심이 필요하고 또 배당도 주니까. 근데 올해 배당은 얼마나 줄지 모르겠어요. 이 사고 때문에. 아무튼 포스코홀딩스도 그런 관점에선 계속 우리가 관심을 가져봐야 될 기업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 아까도 한번 설명드렸지만 OLED에서 확장성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철강도 그냥 철강보다는 이렇게 확장성이 있는 그런 기업들을 계속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의류 OEM은 지난주에 한번 공부해봤지만 대신에 유정은 연구원님은 내년 1분기부터는 그러니까 내년 1분기 언제냐면 23년 2월에서 4월 여기서부터 이익이 증가한다. 소비재 기업들이 글로벌 소비재 기업들이 그럼 이렇게 증가하게 된다면 주문이 좀 많이 늘어나겠죠. 네. 그리고 올해 초부터 원가 상승이나 인건비 부담 때문에 손익이 크게 훼손돼서 기저효과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부담스러운 재고 수준은 내년 1분기까지는 크게 낮아질 것 같다. 이런 내용인데 연말에 아마 프로모션도 할 것 같아요. 막 재고 떨이 하려고. 네. 그래서 4분기하고 내년 1분기까지는 소비재 OEM 기업들의 수준은 좀 부진하겠지만 시간 문제죠. 결국에. 네. 그래서 6개월간의 재고 조정을 거치면 내년 1분기부터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수주 개선 가능성이 있다. 내년 2분기에. 그럼 주가는 먼저 선반영하잖아요. 빠르면 3개월, 늦어도 6개월 전부터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 좀 보자는 의견인 것 같아요. OEM이 정말 안 좋았는데 뭐 한국 업체들만 안 좋았던 게 아니라 대만의 에클랏 이런 같은 기업들이 이제 영업무역이나 한세실업과 경쟁을 하는데 퍼가 엄청 높았어요. 20배, 30배. 근데 이게 11배에서 15배까지 떨어졌다가 최근에 좀 올라왔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OEM사는 아직도 5배. 그러니까 너무 좀 과할 정도로 저평가돼 있다. 그러니까 한국 업체들은 부정적인 면만 반영되는데 사실 OEM을 지금 나쁘게 볼 필요는 없는 게요. 왜냐하면 의류 재고가 많은 건 맞아요. 그래서 반영해서 빠졌잖아요. 폭락. 그럼 계속 나빠질 거냐 이거죠. 언젠가 개선될 거고 또 한 가지가 달러를 많이 갖고 있잖아요. 달러 결제를 하니까. 그래서 원달러 환율 상승할 때 수혜 기업인데 그게 반영을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아요. 지금은 안 좋은데 역발상으로 OEM도 내년 보고 좀 투자를 해보자 라는 그런 의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주식 투자해서 부자 되신 분들은요 대부분 지금 좋은 걸 산 게 아니라 지금 핫하고 막 태조 이방운 같은 걸 지금 들어가서 투자하신 분들이 아니라 한 수 앞을 내다보는 거죠. 지금 안 좋은데 내년에 좋아질 게 뭐가 있을까? 근데 주가는 싼 거. 그거 찾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 중에 아까 음식료도 있을 거고 OLED도 있을 거고 또 이런 의류 OEM 이런 것들도 해당이 되겠죠. 예, 그런 관점으로 보시고 여기는 영업무역 또 영업무역 홀딩스 아시죠? 예, 영업무역 홀딩스도 상대적으로 저평가돼 있고 한세실업, 화승엔터까지 있고 화승엔터는 그때 한번 우리 분석해봤죠. 한 가지 단점이 전환사채가 너무 많아요. 17,000원, 17,000 얼마에. 그러니까 그 점은 조금 염두에 두실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OLED 성장성 여전히 확고하다. 하나증권의 김현수 연구원님이 삼성전자는 알리백, 로드백. 그러니까 모든 제품을 이제 만들 때 이산화탄소 배출 안 하는 이제 그런 로드맵을 발표를 했고 그러면
이제 이들 제품의 에너지 효율을 이제 개선하겠다는 거거든요. 앞으로 스마트폰, TV, 냉장고, 세탁기 뭐 이런 것들, 예.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이제 저전력 제품으로 가겠다는 것 같아요. 예. 그럼 에너지 효율 기술을 적용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스마트폰의 경우에 화면 효율을 높여서 전력 소모량을 줄이겠다는 건데 화면 효율을 높이겠다는 건 뭐죠? OLED. 예, 요 기술을 좀 혁신하겠다는 거죠. OLED 패널은 어두운 화면 표현할 때나 구동하지 않을 때는 LCD보다는 전력 효율이 높은데 밝게 켰을 때는 LCD보다는 오히려 떨어진대요. 그래서 삼성이 발표했던 게 블랙 PDN. 작년에 공부 한번 해봤던 거예요. 이걸 덕산 네오룩스가 했죠. 예. 에코 OLED란 모델인데 아무튼 이걸 통해서 이제 효율 문제를 해소를 하는 그런 이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평광 필름 시장을 이제 대체하는 거죠. 그래서 전력 소모량 관점에서도 OLED의 성장성은 명확한데 그래서 덕산 네오룩스 솔루스 첨단 소재 P&H 테크에 대해서 관심을 갖자 뭐 그런 내용이고 아까 OLED 보고서 우리 한번 공부했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계속 연결이 돼요. 확장성 그리고 저전력 기술 여기에 다 속하는 게 이런 소재 회사들이죠. 그래서 꾸준히 관심을 가져보자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높아질 금리, 낮아질 물가 사이의 주식시장.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아서번스라는 회사가 그 옛날 연준 의장이 있어요. 70년대.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물가가 안정화되니까요. 금리를 낮춰버린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또 물가 또 올라가고. 이건 몇 번 반복을 했나 봐요. 그래서 연준 의장은 지금 아서번스처럼 안 되겠다. 실패한 사람으로 인지받고 싶진 않은 거죠. 그래서 아서번스가 그때 실업률이 높아지고 경기 안 좋아지니까 물가 좀 낮아지니까 막 금리 인하 해버렸던 거예요. 네. 그리고 공급 측면 인플레이션은 지금하고 똑같죠. 공급이 감소해서 인플레가 발생한 건 통화 정책으로 어떻게 할 방법은 없다. 그래서 통화 정책을 생각보다 느슨하게 가져갔다가 70년대 후반, 80년대에 막 고물가가 발생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정책 실패 때문에 파웰 의장은 이제 물가에 대해서 거의 알레르기 반응을 지금 일으킬 정도로 긴축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물가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건요, 지금 뭐 경기 침체부터 해가서 모든 연결고리 다 물가예요. 물가만 잡히면 돼요. 근데 이제 여기 DB금융에서는 물가 상승률은 올해 4분기 이후로 좀 하향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정점은 형성이 됐고 실제 맞죠? 이미 물가는 꺾이고 있어요. 근데 레벨이 너무 높아요. 높고 장기화되니까 시장이 아직까지 긴장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서는 올해 4분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는 뚜렷하게 물가 내려가지 않을까. 근데 이렇게만 된다면 금리 인상 속도는 둔화가 되겠죠. 예, 그걸 기대하는 건데 계속 우리가 그 부분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시간이 흐를수록 물가의 내림세에 더욱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은 높다라는 그런 의견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공급 병목 현상도 해소됐고 또 생산도 늘어나고 그 다음에 수요가 둔화되죠. 수요 둔화되고 이런 거는 물가를 다 낮추는 요인이죠. 유가 그래서 많이 떨어졌고 그러니까 결국 시간 문제예요. 물가 떨어지는 건. 다만 이 시간이 시장 참가자들이 원하는 건 좀 빨리 떨어지길 원하는데 이게 늦게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물가를 보면. 그러니까 이제 또 실망해서 시장이 빠졌던 거죠. 그러니까 방향은 명확한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난 10년인가요? 20년 정도 평균 정도로 월간 소비자 물가가 0.2% 정도 올랐대요. 지난 10년인가 20년 미국에서. 그걸 계산을 해보면 내년 5월 되면요 미국의 물가가 4% 이하로 떨어져요. 소비자 물가. 예. 지금 올해 말까지 연준이 4%까지 금리 올릴 거예요. 그럼 내년 5월 정도면 그 가정이 맞으면 금리보다 물가가 더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긴축 속도는 확실히 떨어져요. 그러니까 시간 문제라는 거예요. 확실히. 단 그 시간이 좀 아직은 남아있다는 게 좀 고통스럽죠. 그 시간 동안 좀 고통스럽거든요. 시장이 이걸 견뎌내야 되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분 얘기는 저평가된 수출주 비중 확대하자. 이렇게 안 좋을 때 예. 결국 인내력이 강한 사람이 승리한다. 지금 안 좋지만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걸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매크로 변수 점검인데 BNK 김성도 연구원님도 작년에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셨던 분인데 요즘에는 계속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긍정적이라는 게 뭐 막연히 좋아진다 이게 아니라 지금 안 좋지만, 상황 안 좋지만 시장에 대해서는 오히려 좀 비중을 늘리자는 그런 의견 쪽입니다. 그래서 미국 연준이 발표한 2분기 가계자산 부채 현황 보면은 순자산이 좀 감소했어요. 예, 근데 그 이유는 금융시장이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금융자산이 떨어졌기 때문이고, 가계부채 비율이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올라갔죠. 그러니까 순자산이 떨어지게 되니까 금융자산 가격이.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채 비율은 여전히 낮다. 그 내용이고요. 가처분 소득은 오히려 올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써야 될 돈을 다 제외하고 남는 소득 있죠. 그게 올라갔고, 이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는 건 좋은 거죠. 바로 소비로 쓸 수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워낙 높죠 아직도. 그래서 금리 인상 우려는 여전히 크다. 그래서 그렇지만 어쨌든 운송 서비스 물가 지수라든가 각종 지표들은 꺾이고 있고, 주거비도 내년부터는 꺾일 가능성. 대부분 이거 공통된 의견이에요. 저희 당사도 그렇고 내년엔 주거비도 꺾인다. 금주 FMC는 75bp 0.75% 금리 인상이 예상되지만 반영은 했습니다. 이 부분은. 시장은 1% 인상할까 좀 두려운 거죠. 그래서 75면 크게 뭐 영향은 없을 것 같은데 1% 이상 금리 올리면 좀 충격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반도체 대표 기업들이 워낙 지금 분위기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지금 밸류에이션이 그러니까 지금 밸류에이션 자체가 워낙 지금 떨어져 있는데 재고가 너무 많이 쌓여서 그래요. IT 재고가 많이 쌓이고 출하는 잘 안 돼요. 출하가 증가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재고를 밖으로 빼줘야죠. 근데 그게 안 나가요. 그러니까 이제 주가가 부진하죠.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PBR은 그 옛날에 팬데믹, 코로나 팬데믹 때랑 거의 똑같아요. 그 정도로 싼데 주가가 안 가요. 왜? 실적 전망이 자꾸 떨어지니까. 근데 보통 이렇게 반도체 수출이 마이너스로 진입할 때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주가는 바닥을 찍었던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크릿걸은 고퍼에 사서 저퍼에 팔아라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업황이 너무 안 좋을 때 사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업황이 되게 안 좋을 때 오히려 사서 가장 좋을 때, 왜냐면 사이클이니까 사이클이 낮을 때 사고 사이클이 고점 밑에 팔아야죠. 좋을 때 팔고, 왜냐면 미리미리 움직이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안 좋다고 해서 안 좋으니까 이제는 아니다 이게 아니라 그런 거를 역으로 이용하자라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비중 확대 고민 필요하고, 미국의 가계부채 이렇게 떨어져 있고요. 가처분 소득은 증가했고, 반도체 수출이 이렇게 떨어졌죠. 빨간색. 근데 과거에도 이렇게 떨어졌을 때 보세요. 이게 빨간색 있을 때. 과거에도 보시면 이렇게 반도체, 어이구, 이게 왜 이러죠? 아니, 갑자기 이게 뭔가요? 갑자기 잘못 표현돼가지고. 네, 아무튼 이렇게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일 때 주가가 오히려 올라갔던 경우들이 있어요. 여기도. 그죠? 그래서 그런 걸 좀 염두에 두자는 그런 의견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페덱스 쇼크라 그래서 좀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님이 택배에서 페덱스 때문에 이제 미국 증시도 안 좋았고 사실 국내 증시도 안 좋았는데 하루에 21% 주가가 폭락을 한 거예요. 미국도 이렇게 뭔가 안 좋으면 주가가 뭐 엄청나게 빠지는 시장인데, 페덱스는 이제 매출이 생각보다 좀 적을 것 같고 아직 실적 발표를 안 했는데 안 좋을 것 같다라고 이제 CEO가 직접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것 때문에 빠진 거죠. 세계 경기가 침체. 페덱스는 물류업체니까 이 회사 CEO가 세계 경제 안 좋아 이렇게 발언을 하니 증시가 좋을 일 없죠.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제 이 기업은 온라인 쇼핑에 물류를 담당을 많이 해주는데 온라인 시장이 꺾이는구나. 그래서 오늘 사실 미국에서 팬데믹 종료한다는 얘기가 나오긴 했죠. 네. 그런 것도 영향을 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UPS랑 경쟁을 많이 하는데 UPS는 미국 비중이 높고요. 페덱스는 유럽 비중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페덱스는 유럽 비중이 높다. 그래서 유럽 경기가 훨씬 안 좋죠.
그래서 그 영향을 좀 더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미국 내 육상운송 같은 경우는 또 운전자들을 개별 계약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운전자가 많지가 않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페덱스한테도 좀 부담이 됐던 게, 경쟁업체 UPS는 단체 계약을 한대요. 예. 근데 임금이 좀 높은 편이지만 이제 페덱스는 좀 개별 계약을 하다 보니까 그게 좀 운전자 유치에도 영향을 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의 경기 침체, 그리고 그 경쟁 기업과 다르게 운전자를 많이 확보를 못했다는 거, 이 두 가지가 영향을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안 좋은 건 맞습니다. 맞지만 상대적으로 내용상으로는 이제 유럽 비중이 높기 때문에 좀 특수한 문제도 있다. 그러니까 무조건 페덱스가 안 좋으니까 경기 침체로 가고 그러진 않는다는 거죠. 네, 근데 영향을 그러니까 경기가 둔화되는 건 사실이지만, 예, 이 부분이 그러니까 페덱스가 안 좋기 때문에 모든 걸 확대해서 갈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고요. 예, 다만 페덱스만의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요즘에 CEO들이 계속 그 얘기를 많이 하죠. 이미 누구죠? 일론 머스크도 물가 지금 디플레 우려 생기니까 오히려 금리 인하 해야 된다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연준한테도 볼멘 소리를 하고 있어요, CEO들이. 너무 금리를 세게 올리면 당연히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페덱스 CEO도 약간 그런 발언일 수도 있어요. 조금 더 세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의미하는 건 뭐냐면, 물가만 잡히면 돼요. 물가만 잡히면 연준의 스탠스는 바뀔 수 있는데 이게 안 잡히죠 지금. 예. 그러니까 고물가가 언제 잡히느냐, 이게 가장 큰 문제고, 아까 설명드린 대로 내년 5월 되면 기준금리보다 물가 상승률이 더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지난 10년간 미국의 물가가 올라갔던 평균치를 대입을 하면 0.2%. 예. 근데 평균치보다 더 올라가면 더 늦어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걸 계속 올해 연말까지는 관찰을 해야 되겠죠. 물가 하락폭이 생각보다 크면 그래서 시장이 좋은 거예요. 근데 이번엔 그러질 못해서 증시가 무너진 거고,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꾸준히 추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KT엔진은 키움의 박상준 연구원님이 오늘 목표 주가를 올렸고요. 달러 강세 수혜주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단 3분기 영업이익은 기대치를 상회할 것 같다, 이런 내용이고, 수출 판매 단가가 올라갔고, 그 다음에 전자담배도 점유율이 늘어나고 있고요. 또 인삼공사 실적이 좋아지지 않을까. 특히 면세점에서 홍삼이 많이 팔리는데 이게 이제 해외여행이 조금 더 자유로워지면 면세점에서 홍삼을 더 많이 사겠죠. 네. 그래서 좋지 않을까,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거 대비 중동 수출도 변동성이 안정화됐고요. 네. 그리고 달러가 원래 강할 때 실적이 좋았다고 합니다. 인삼공사가 발목을 많이 잡았어요. 홍삼이 판매가 안 돼가지고. 근데 명절 선물 세트 수요 회복되고요. 해외여행 재개되면서 이게 커요. 면세점 매출이 되게 크거든요, 이 홍삼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리오프닝 수혜주죠. 그래서 목표 주가를 올렸고, 요겁니다. 요게 그 KTNG가 파란색이고요. 원달러 환율이 거의 좀 동행을 비슷하게 하죠. 이번엔 달라요.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예, 지금은 거의 동행을 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좀 너무 소외받는 거 아니냐,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과거에 중동 수출이 좀 안 좋아지면서 동행성이 악화된 건 있는데 지금은 또 그런 구간도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환율과 주가가 괴리가 많이 발생했으니까 킹달러 수혜주로 좀 봐야 된다, 그런 내용이고, 또 배당도 많이 줘요. 예. 포스코홀딩스는 지금 주가가 올라갑니다라는 내용이 아니고, 이제 락바텀 있죠. 최바닥을 보는 건데, 삼성의 백재승 연구원이 목표 주가 35만 원 유지를 했고, 포스코 포항공장 그 침수 소식은 좀 충격적이었죠. 사실 저도 깜짝 놀랐고, 그래서 아직은 이게 어느 정도 피해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지난주에 공시를 통해서 발표를 했는데 연말까지 가동을 정상화하겠다, 이렇게 했고, 꽤 보수적으로 가정을 해도 포스코홀딩스의 이제 락바텀이 얼마인지, 그러니까 완전 바닥, 예, 바닥입니다, 바닥. 최바닥은 어딘지를 이제 계산을 한 거예요. 결론은 뭐냐면 PBR 0.3배를 바닥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회사의 계획대로 연말까지 생산이 정상화되면 올해 영업이익은 기존 예상보다 15% 준다고 합니다. 그럼 6.2조 원. 그러면 ROE가 좀 낮아지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도 예전에 안 좋았을 때보다는 ROE가 높은 상황이고 2015년에 그때 PBR이 그때 최애 바닥이 0.33배. 2020년 코로나 때잖아요. 0.27배. 그러면 0.3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극단적으로 안 좋을 때 가정한 겁니다. 그렇게 지금 계산을 했고, 그 다음에 또 포항 공장 일부를 광약으로 옮겨가지고 또 대체 생산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아변 설비 정상화, 뭐 열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제대로 이제 판재료를 생산하는 거죠. 이게 정상화까지 6개월이 걸린다는 조금 더 보수적인 가정을 하면 이 기존보다는 38%, 그러니까 여기까지도 감안을 하는 것 같아요. 3.8조까지. 지금보다 거의 40% 이익이 감소할 수 있다. 생각한 것보다. 네. 근데 그거를 감안하면 ROE가 4.1. 그러니까 최바닥은 PBR 0.3배예요. 네. 그래서 0.3배면 이 회사 제가 계산해봤거든요. 네. 순자산 가치가 67만 원인가 아마 그런 것 같은데 21만 원 정도 나옵니다. 거의. 그러니까 PBR 0.3배는 21만 원이에요. 그 정도가 이제 최바닥. 지금 주가 23만 원이죠. 그러니까 혹시라도 뭐 정말 상황이 안 좋아져 가지고 주가 급락하면 21까지도 갈 수는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건 좀 극단적인 가정이고 지금 정도를 좀 바닥으로 보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좀 리포트고 목표 주가 35만 원 제시했고요. 예. 그리고 지금 많은 뭐 보고서에도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리튬 사업도 봐야 된다. 이게 미국에서 엄청나게 가치가 커지잖아요. 이제 리튬 이온 배터리의 핵심은 리튬이죠. 예. 이거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아르헨티나, 호주 쪽에서 그래서 이번에 이런 뭐 우리나라 전체 생산량 중에서 포스코 포항 공장 생산량이 굉장히 비중이 큽니다. 가장 많이 뭐 영향을 좀 받는 게 이런 뭐 후판이라든가 열연이라든가 이런 선제 이런 것들이 영향을 좀 받는데 또 포스코 포항 공장의 그 생산량이 워낙 많아서 그런 거죠. 근데 올해 말까지 아무튼 생산이 정상화된다면 좀 이익은 줄겠지만 생각보다 그걸 반영을 해도 0.3배가 바닥 아니냐. 아무튼 요거는 0.3배는 제가 계산을 해본 거고 21만 원 정도가 정말 최후의 뭐 바닥 가격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대백화점이 그 이번에 물적 분할은 아니죠. 인적 분할이죠. 예. 죄송합니다. 인적 분할을 했고 인적 분할은 주가에는 중립적이긴 해요. 사실. 예. 쪼개서 내가 원하는 것만 가져가면 되거든요. 지주사로 전환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백화점이 76% 가져가고 그러니까 내가 100주 갖고 있으면 76주는 현대백화점이고요. 현대백화점 홀딩스는 24주, 뭐 23주 정도 가져가는 거죠.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한무 쇼핑이 좀 핵심인데 이거를 지주사가 가져가요. 그래서 여기는 프리미엄 아울렛이나 온라인 투자를 한다고 하는데 한무 쇼핑이 그 저기 무역센터점 있죠? 백화점, 예, 그런 거랑 아울렛 요걸 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지분은 한 55% 갖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쪽을 가져가서 지주사는 아울렛하고 온라인 쪽을 투자를 하고 현대백화점 본업 있죠. 백화점하고 면세점, 지누스 이쪽에 좀 더 역량을 집중하겠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현대 그린푸드도 똑같이 분할을 해서 지주사랑 사업회사로 또 나눕니다. 근데 이거는 계열 분리는 아니고요. 네, 계열 분리는 아니고 지주사 전환해가지고 뭐 명확하게 사업을 좀 구분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고 그래서 여기가 현대백화점 홀딩스고 자회사가 이제 한무쇼핑이 있고 현대백화점이 있고요. 그러니까 만약 현대백화점 주주분들은 이 두 개를 같이 가져가는 거예요. 예, 요 현대백화점 홀딩스랑 현대백화점을 이렇게 가져가는 구조고, 요게 현대백화점의 이제 지배 구조입니다. 여기는 이제 현대그린푸드. 그래서 현대백화점 홀딩스가 이렇게 어떻게 실질적으로 지배를 하는 거예요, 그룹을. 예. 그리고 현대백화점 사업 부분은 이제 떨어져 나가서 사업회사로 독립하는 거죠. 예. 근데 물적 분할이 아니라 인적 분할이기 때문에 뭐 주가 영향은
제한적인데 일부에서는 한무 쇼핑이 가치가 되게 큰데 이거를 지주사가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좀 일부 부정적인 의견도 있어요. 예, 저게 핵심인데. 근데 그건 뭐 일단 상황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주가 영향은 뭐 제한적으로 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왜냐면 인적 분할이니까. 예. 물적 분할이면 또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인적 분할이기 때문에 주가 영향은 좀 제한적이다. 그래서 핵심은 현대백화점과 면세점의 실적입니다. 결국 이게 좋아져야죠. 그게 그러니까 면세점이 얼마나 빨리 좋아지느냐, 또 현대백화점의 본업이죠. 이게 얼마나 선방하느냐. 지금 본업 같은 경우는 좀 꺾이는 거 아니냐, 이 우려감이 좀 크잖아요. 그러니까 본업의 실적이 얼마나 좀 잘 선방을 해주고 면세점이 턴어라운드 해주느냐. 면세점은 뭐 좋아질 일만 남았죠, 사실상. 해외여행이 이제 더 오픈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백화점 사업이 좀 선방하면 좋고, 좀 아쉬운 게 더 현대백화점 있잖아요, 여의도에. 이게 성공했거든요. 이제 완전히 새로운 백화점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는데 이 가치가 사실 반영이 잘 안 돼요. 예. 왜냐면 이제 오프라인 매장에 대해서는 시장이 잘 인정을 안 해주니까. 그러나 이 모델은 성공을 했고 또 다른 쪽으로도 확산을 한다고 하니까 현대백화점 면세점만 좀 살아나주면 또 좋은 모멘텀 날 것 같고, 또 지주사로서 근데 이거는 좀 아쉬운 게 지주사 전환을 왜 하는지 좀 더 명확하게, 예. 그러니까 분할을 하는 목적, 그러니까 지주사로 전환을 하는 목적이 명확해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애널리스트 보고서를 봐도 좀 명확한 그림들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회사 측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배당 늘려주면 좋죠. 예. 이 사업회사 현대백화점의 배당을 더 늘려주거나 하면서 주주 환원책을 써준다면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은 주가에는 좀 중립적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마지막 보고서고요. 크래프톤 다올투자증권의 이제 김하정 연구원님이 코끼리 다리 만지기는 그만해라. 그러니까 제가 이거 읽으면서 느낀 게 이분이 투자 의견을 강력 매수를 했는데 애널리스트가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투자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분의 의견이고 목표 주가. 근데 제가 읽어보면서 느낀 게 시장이 인정을 안 하고 있구나. 크래프톤을. 뭐냐면 실적도 안 좋고 지금 모바일 꺾이고 크래프톤의 배틀그라운드 있죠. 이게 핵심인데 이거는 하향되는데 칼리스토 프로토콜이라는 신작 게임이 나오거든요. 연말에 12월에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러니까 주가 계속 부진했어요. 근데 이번에 온라인 매출이 드디어 성과가 확인됐대요. 3분기에 PC용 배틀그라운드 게임이 매출이 좀 급증했나 봐요. 19년 2분기 이후로 최고 매출을 찍는다고 합니다. 예. 모바일은 꺾이는데 PC가 살아난 거예요. 예. 그래서 시장은 펍지, 요게 배틀그라운드입니다. 요거랑 신작만으로 동사를 평가하는데 어쨌든 3분기 이익 추정치도 상향을 한 데다가 또 이 펍지나 이 단기 신작만 있는 게 아니라 내부에서 프로젝트를 엄청 많이 해요. 이런저런. 근데 이 회사의 특징이요. 경영진이 진두지휘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각각의 이제 조금씩 약간의 작은 소규모 프로젝트들이 많나 봐요. 그러니까 맡기는 거예요. 야, 너 이거 해. 너 이거 해. 너네가 알아서 해. 예, 그런 스타일이에요. 근데 위에서 막 일일이 막 간섭하고 그런 게 아니라 소규모 프로젝트에서 이제 거기서 게임 출시하고 그래서 대박이 날 수도 있는 거죠. 예. 과거에 그 배틀그라운드도 그런 식으로 탄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칼리스토 프로토콜만 있는 게 아니라 신작 게임 되게 많은 게임들을 지금 개발 중인데 시장은 이것만 본다 이거죠. 예. 전체가 저게 다 아닌데. 예. 그래서 어쨌든 이 펍지 스튜디오는 어쨌든 지금 신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고, 예, 하고 있고, 또 눈물을 마시는 새라는 요 프로젝트도 프로듀스를 아주 유명한 사람으로 확정을 했고요. 가상현실 이쪽도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능력도 입증을 했고, 그러니까 메타버스에도 관련이 있고요. 근데 이런 프로젝트들이 지금은 아닌데 성과가 나오겠죠. 몇 년 후에. 뭐 내년이 될 수도 있고. 근데 그거를 시장은 전혀 반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PER 27배는 받아야 된다. 그 내용인데 지금 17배 정도 돼요. PER이 15배인가? 그러니까 인정을 안 해요. 지금. 그래서 이제 애널리스트 분도 이번에 IR을 갔다 오신 것 같은데
좀 답답해하는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은데 시장이 안 알아주니까. 그래서 이게 실제 크래프톤의 그 분기별 온라인 PC 매출, 아마 배틀그라운드 PC용 버전인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올라왔죠. 예. 급증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게 가상현실 컨텐츠입니다. 되게 진짜 실사 같죠. 그래서 크래프톤 뭐 사실 우리나라 게임 회사들 다 안 좋아요. 그렇지만 좀 가치 평가를 다시 해볼 만한 그런 구간 아니냐라는 그런 또 의견 중에 하나니까 참고하시고, 뭐 여기서 강력 매수니까 나는 해야지 이러진 마시고 그거보다는 고민을 해보시고, 제가 봤을 때는 크래프톤은 어쨌든 프로젝트들이 많고 그런 건 좋아요. 그래서 투자자들의 선택이 필요할 것 같아요. 나는 저런 프로젝트 분명히 성공할 것 같다 믿으시면 기다리고 뭐 보유 뭐 이렇게 계속 가져가시면서 기다려 보는 거죠. 예. 근데 나는 모르겠다. 나는 저거 확인할 때까지는 모르겠다. 그러면 안 하면 되죠. 안 하고 기다리고, 예. 투자 시기를 늦추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선택지는 되게 다양하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오늘 게임주들은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이게 보면 크래프톤도 주가 많이 빠져요. 그 이유는 사실 악재는 없거든요. 근데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팬데믹 끝났다, 그러니까 게임 많이 안 하는 거 아니야? 아니 근데 뭐 그 전부터도 주가 이미 빠져 있는데, 저거 만약에 저게 사실이라면 좀 너무 좀 앞서간 것 같아요. 그죠? 예. 뭐 팬데믹 끝났으니까 사람들이 게임 안 할 것도 아니고 이미 그 시기는 지나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남은 건 크래프톤이 이걸 증명해야 돼요. 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맞다라는 걸 회사 스스로 입증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한번 지켜보시다. 근데 분명한 건 이건 맞아요. 밸류 부담은 많이 낮아졌어요. 확실히 주가도 빠지고 그건 맞는데, 밸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뭔가가 있을지는 뭐 저도 계속 관심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알아두면 좋아요. 그냥 크래프톤 아예 어차피 연말에 칼리스토 프로토콜 나오겠지, 이것만 아는 것보다는 이런 프로젝트들이 암암리에 하는데 그런 것들 지금 전혀 반영이 안 돼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가시화 또 되면 밸류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일단 보고서는 여기까지 해드리고, 제가 오늘 이따가 거의 장 끝날 때쯤 돼서 다시 한번 시황 또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이 아직 좀 마감은 아닌데요. 제가 오늘 KBS 그 홍사훈의 경제쇼 좀 출연 때문에 4시에 하는 거라서 좀 미리 좀 이제 마감 시황 지금 한 30분 남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끝난 건 아니지만 좀 시황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마이너스 30포인트 가까이 지금 급락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이 2.4% 비교적 큰 폭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뭐 누가 봐도 다시 전저점을 향해서 가는 굉장히 취약한 모습이고요. 증시가 힘을 못 쓰고 있고, 또 내일 모레 FMC 회의 또 앞두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오늘 시장에도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들 매도나 기관 매도가 많지는 않아요. 사실 보시면 뭐 엄청나게 많이 매도가 나오는 것도 아닌데 시장은 무기력합니다. 코스닥은 좀 많은 편이지만, 근데 오늘 보면 선물로 팔죠. 외국인들이 선물을 7천 계약 이상 대량 매도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근데 시장 뭐 흐름 자체가 워낙 취약하다 보니까 선물 매도에 의해서 흔들리고 있고, 네. 오늘 업종으로 보면 외국인들은 주로 전기전자 위주로 파는데, 오늘 아마 LG엔솔 파는 것 같아요. LG에너지 솔루션이 오늘 5% 급락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화학업종은 또 500억 정도 매수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지금 투자 스타일이 좀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LG엔솔은 좀 팔면서 석유화학 기업들하고 자동차는 좀 사는 그런 좀 굉장히 다른 움직임이 오늘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 한번 보시면 삼성전자는 안 빠졌어요. 사실 오늘 굉장히 견조했는데 나머지 섹터가 너무 안 좋습니다. 지금 보시면 오늘 이 장에도 뭐 드림텍이 5% 올랐고요. 넥슨게임즈는 신작게임 뭐 흥행, 한미반도체는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긴 한데, 그 지난주 기억나세요? 자사주 매입이 한 2번 있었죠. 소강 매입. 그래서 아마 자사주, 그러니까 너무 주주 친화적이에요. 그런 게 긍정적으로 작용했고, 영어무역도 오늘 급등했고, 한전은 예상보다 전기요금을
더 올릴 거라는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3% 가까이 올랐고, 하이브 제일기획은 우리 보고서 많이 봤죠. 예, 그리고 제일제당 가격 인상, 뭐 효과, 기대감 이런 것들. 나이스 평가 정보는 오늘 그 자사주 매입 그 공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좋았고, 오뚜기도 가격 인상 얘기가 있었고, 삼성 SDI는 유럽 비중이 높은데 오늘은 괜찮습니다. 근데 오늘은 LG엔솔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LG엔솔이 너무 많이 오른 부담으로 급락을 하지만 다른 2차전지 뭐 에코프로비엘 이런 쪽은 오히려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차별화되고 있고, 삼성전자도 여러 가지 이유들은 나와요. 삼성전자 왜 이렇게 세냐. 그러니까 뭐 센다고 해도 뭐 급등하는 건 아닌데 전자가 왜 안 빠지느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뭐 대만 지진 얘기도 있지만 그거 같진 않고요. 대만 지진 나도 TSMC가 만드는 거랑 삼성이 만드는 건 달라요. 왜냐면 D램은 똑같아요. 제품이 비슷비슷합니다. 규격화되어 있는데 그 비메모리 쪽은 주문을 받기 때문에 서로 다르거든요. 그래서 TSMC가 공장이 가동 안 된다고 당장 삼성이 물량을 만들기는 어려워요. 쉽지 않죠. 그러니까 대체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고, 그거보다는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영국 가 있기 때문에 영국의 반도체 회사, 설계회사 ARM, 세계적인 기업이죠.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그 AP 칩을 다 대부분 설계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핵심 기술을 갖고 있는데 요 회사 M&A 하지 않을까, 요 기대감이 일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조금 견조하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잘 버티는 것 같고, 반면에 오늘 급나가는 기업이 너무 많은데요. 오늘 보면 금양, 2차전지 그 메탈 관련 너무 많이 올랐죠. 에코프로 HN, 엔캠, 현대에너지솔루션, 태양광 지난주에 좋았는데 오늘 급락. 동국제강은 그 아까 보고서 보셨지만 포스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반사이익이죠. 포스코가 안 좋다 보니까. 그러나 뭐 단기죠. 단발성이고, 포스코가 이제 올해 말까지는 정상적으로 가동할 것을 또 언급을 했잖아요. 그 게임주들은 오늘 왜 빠지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막 카카오 게임즈, 뭐 컴투스, 크래프톤, 그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코로나 끝났다 종식 선언을 했대요. 그 오늘 속보로 떴더라고요. 아마 그 부분 때문인 것 같은데, 근데 그거 뭐 코로나 점점 끝나가고 있는 거고, 그래서 그 전부터 안 좋았는데 게임주들 되게 부진했는데, 뭐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는 좋았는데 오늘 또 하루 만에 9%, 두산도 하루 만에 10% 빠졌고요. 로봇으로 갔죠. 그다음에 성일하이텍 아침에 급등하다 오늘 급락, 두산퓨어셀, 코스모화학, 폐배터리. 뭐냐면 그동안 시장을 주도했던 이 폐배터리 관련 기업들도 완전히 그냥 급격하게 급락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뭐 좋다고 쫓아가서도 안 되고, 각별히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안 좋다고 뭐 실망할 필요도 없고, 이런 걸 어떻게 예상을 하겠어요. 이렇게 너무 오른 거는 조심은 해야 돼요. 너무 주가가 단계 많이 오른 건 조심해야 되는데, 오늘 좀 아쉬운 거는 게임주들은 뭐 오른 것도 없는데 주가만 빠지고 있습니다. 그 현대백화점도 아마 그 인적 분할에 대해서 그 한무 쇼핑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시장에서 별로 안 좋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차피 두 개 회사로 나누거든요. 나누는데 지주회사가 가져가는 거를 조금 시장이 부정적으로 느끼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고요. 뭐 그거 감안해도 주가는 저평가돼 있는 건 맞는데 분할에 대해서는 시장 평가가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리온도 다시 빠져버렸고, 현대제철, 그다음에 대우조선해양, IS동서, 뭐 오스테임플란트 할 것 없이 오늘 대부분의 기업들이 다 급나가는, 뭐 정말 너무나 안 좋은 분위기고, 일부 초대형주 몇 개, 삼성전자 좀 버티면서 시장만 좀, 그러니까 일부 대형주 몇 개는 좀 버티는데 나머지 기업들은 뭐 수급이나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급격히 빠지고 있고, 또 시장을 주도했던 섹터들이 많이 오늘은 밀리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은행주가 좀 괜찮은 편이고요. 뭐 근데 제주은행이 올라가서 그런 거고요. 뭐 올라갔다고 표현하기는 좀 어렵고, 소매 유통 쪽 일부 올랐고, 이것도 뭐 청담 글로벌이 좀 올라서 그런 거고요.
카지노주들 조금 버텼고, 자동차 대표주도 오늘 조금 버텼고, 뭐 그 정도 같습니다. 자동차는 요새 빠지진 않아요. 정유주도 오늘은 좀 버텼고요. 면세점도 일부 좀 버티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는 다 안 좋습니다. 오늘 휴스틸이 관광업체인데 유상증자를 발표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18% 폭락을 했고, 지난주에 좋았던 장비회사 다급락, 그 2차전지, 폐배터리, 피팅, 뭐 태조 이방원이 오늘 안 좋습니다. 철강주, 조선기자재, 풍력, 폴더블폰, 모바일 게임, MLCC, 뭐 광고주, 우주항공, 이런 섹터들에 대해서 공격적인 지금 매도가 나오면서 증시가 오늘 굉장히 어렵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엔터는 하이브는 좋아요. 하이브는 좋은데 나머지 섹터는 좀 안 좋고요. 그 다음에 갤럭시 부품주도 안 좋고, 뭐 안 좋은 거 투성입니다. 지금 사실 보시면. 그리고 오늘은 또 덕산 테코피아가 그동안 많이 올랐었는데 오늘은 11% 폭락하고 있고요. 이쪽 OLED 섹터죠. OLED 섹터도 매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기차, 뭐 인터넷, 교육, 제약, 뭐 삼성페이, 뭐 아이폰, 석유화학, 반도체 장비, 2차 전지, 음식료도 대표 기업 몇 개는 오르는데요. 대부분 안 좋은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정말 그냥 한숨 나오죠. 우리가 참 뭐 요즘에 많은 기업들의 움직임을 또 공부도 하고, 그러니까 많은 기업들에 대해서 보고서도 보고 공부도 많이 하는데, 너무 이렇게 변동성도 크고 또 수급에 의해서 많이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참 단기 흐름은 뭐 알 수도 없고 대응하기도 되게 어려운 것 같고요. 그러나 앞으로 좋아지는 기업이고 우리가 공부한 기업이라면 잘 이겨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은 너무 시장 분위기가 안 좋은 것 같아요. 시장이 이렇게 밑으로 완전히 무너지다 보니까. 다만 막판에 외국인 기관이 조금 매도를 일부 좀 줄이고는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이 좀 막판에 주식을 조금씩은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좀 버틴다는 거. 그래서 시장은 조금 버틸려고는 하는데, 오늘은 LG엔솔의 폭락이 증시에 어쨌든 굉장히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은 이제 요 정도 한번 봐드리고요. 시장은 뭐 보면 그냥 좀 짜증나고 답답하시죠. 저도 답답합니다. 다시 원위치입니다. 다시. 뭐 얼마나 올랐다고 참 이렇게 또 쉽게 빠져버리네요. 그래서 오늘 증시는 요 정도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오늘은 뭐 특별히 공시 뜬 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아침에 그 한국항공우주가 뭐 대규모 폴란드 그 공급 계약 맺은 거 현대미포조선이 약간의 현대미포조선이 그 수주 따낸 거 요 정도인데, 뭐 오늘 주가에는 그렇게 큰 영향을 못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오늘 마지막으로 좀 시장은 너무 우울하지만 기사는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때 살 걸 나중에 후회할 정도로 뭐죠? 싼 주식은 널렸다, 뭐 그런 제목의 기사인데, 이게 누구냐면요, 그 김민국 대표라고 VIP 자산운용 최준철 대표 아시죠? 같이 이제 창업 멤버죠. 그래서 인터뷰를 했나봐요. 근데 어렵죠. 뭐 당연히 어려운 시기고, 뭐 간단히만 소개해드리면 지금은 시장은 떠날 때는 아니고요. 한 업종도 빠짐없이 악재가 생기는 것 같다. 뭐 맞는 얘기죠. 계속 돌아가면서 시장이 이쪽 빠졌다, 저쪽 빠졌다. 그런 상황이고, 달러 강세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런 좀 내용이고요. 요게 뭐죠? 광고인가요? 아무튼 달러 강세가 지속되고 있고, 개인은 시장을 떠나가고 기관의 매수 여력도 지금 이제 떨어진 시기에 어쨌든 이제 외국인 수급마저 안 좋은데 IMF나 글로벌 금융 때랑 좀 비슷하다고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어려운 시장이 계속 남아 있어야 되냐? 저는 지금이야말로 다시 한번 씨를 뿌리는 시기라고 본다. 싼 밸류, 그러니까 싸죠, 되게.
싼 건 맞는데 이 싼 자체를 시장이 인정을 안 합니다. 바닥이라고 생각하냐? 바닥인지 모르죠. 그거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무릎이 어디가 될 것으로는 예상한다. 발목에서. 지금의 발목이나 무릎 정도는 되는 것 같다. 나중에 보면 그때 살 걸 후회할 수도 있는 구간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어떤 업종이 유명하냐? 방산주나 시멘트 업종을 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방산은 많이 오르긴 올랐죠. 태조 이방원이 주식시장의 테마인데 방산 외에 나머지 업종에 대해서 어떻게 보냐? 안 좋게 보는 것 같아요. 태양광 비싸고 원조는 밸류에이션 계산이 안 되고 2차전지도 비싸고 예, 이렇게 좀 보고 있어서 약간은 조금 예, 조선과 2차전지도 2, 3년 후 이익까지 다 끌어왔다. 예,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여기에 동의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래요. 이 섹터가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건 맞아요. 다만 올해 이 안 좋은 장에서 너무 많이 올랐어요. 쉬어가야 됩니다. 쉬어갈 구간이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 지금은 조심해야 된다. 이쪽 섹터들. 그런 의견을 저도 많이 좀 말씀을 드렸던 편이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고민을 해보세요. 뒤늦게 뭐 태조 이방원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지금은 그거죠. 지금 못 오른 거 중에서 좋아질 게 뭘까? 이걸 계속 찾아야 되거든요. 그거인 것 같아요. 시장을 떠나려는 분들이 많은데 조언이 있다면 그러니까 지금은 시장을 떠날 때가 아니다. 근데 대신에 주식을 기업이 발행한 복권이라고 보지 말고 기업의 소유권, 그러니까 복권이 아니라 소유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가상 투자하듯이 수급만 신경 쓰지 말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매일 사실 오늘도 우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하나의 예시예요. 제가 크래프톤을 좋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까 보고서 보여드렸죠. 오늘 제가 본 보고서 중에서는 애널리스트의 굉장히 좀 답답함이 느껴졌던 보고서가 크래프톤이에요. 그죠? 여러분들 느껴지시죠? 왜 이걸 몰라주냐? 시장이 모르면 못 가요. 오늘도 폭락하잖아요. 근데 그 안에 어떤 회사의 가치가 있고 사업하듯이 생각한다면 뭐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근데 복권처럼 생각한다. 크래프톤을 예를 들면. 그럼 오늘 폭락하죠. 그럼 망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 복권 망했네. 그런지는 말란 얘기예요. 이런 이제 의견은 가상자산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막 숫자로 막 오늘 얼마 올랐다 내렸다 이런 것보다도 그 회사의 사업 비즈니스 모델을 보고 오늘 빠지더라도 버틸 건 버티고 예. 근데 가치가 안 좋아지는 거는 또 정리해야 되겠지만 예. 그래서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런 걸 알지만 개인 투자자 대부분이 알면서도 오늘 같은 장 만나면 힘들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저도 힘들고 아까도 저도 이렇게 빠지는 기업들 보니까 정말 뭐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이게 뭐 정말 너무 무기력하니까 좀 기운을 내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와시즈라는 분이 전업투자자 와시즈라는 이 블로그 분이세요. 근데 오늘 글을 읽다 보니까 요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자기 성찰도 해보자는 거예요. 뭐냐면 이번 하락 구간에서 제일 힘든 건 무엇이었냐? 내가 무슨 실수를 했고 과거로 돌아가면 현금화를 내가 미리 해놨을까? 예. 이번 하락 구간에서 기업의 문제는 없었을까? 시장이 개선되기를 바라며 이대로 기다리는 게 맞을까? 적극적인 교체 매매를 할까? 아무것도 하지 말까? 그럼 리스크는 뭘까? 예. 그리고 언젠가 이 위기가 끝날 텐데 그러면 이 이후에 기회를 잡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건 뭐냐? 이번 하락장에서 배울 건 뭐고 고쳐야 될 건 뭐냐? 이런 것들을 이제 한번 성찰해 보자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지금 와서 후회하는 건 의미는 없고요. 사실은 뭐 지금 와가지고 누가 잘했네, 나는 못했네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런 걸 한번 내가 생각해 보는 건 좋아요. 다음엔 이렇게 해야지. 근데 저는 이런 것 같아요. 뭐 타이밍을 맞추려고 해서 그때 좀 팔아놓을 걸. 이거는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그걸 맞출 방법도 없고 다만 내가 가지고 있는 기업이 너무 올랐으니까 좀 줄이고 좀 고밸류다 이건 과하다. 어떤 이벤트 때문에 올랐다. 뭐 그런 것들을 올랐는데 내 욕심 때문에 못 팔았다. 그런 건 좀 반성할 필요는 있겠죠. 그때 그건 팔았어야 되는데. 내가 너무나 공포스러워서 바닥에 팔았거나 그런 것들은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지만 시장을 뭐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그런 거 가지고 너무 후회하실 필요는 없고 중요한 거는 지금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기 마무리 이후에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공부밖에 없어요. 계속 찾고 좋아질 게 뭐고 오늘 보면
그렇게 우리도 공부 많이 했던 기업들 한번 보세요. 그 자율주행 관련된 AR 또 VR 이런 기업들도 공부했었고 우리 조선주도 공부 많이 했었고 그게 당장 성과는 안 나왔는데 어쨌든 나왔었죠. 그 후에 또 최근에 가장 많이 나왔던 보고서 중에 공통적인 게 그 색조 화장품 그죠? 근데 실제로 오늘 이 폭락장이 급등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계속 공부 같아요. 뭔가 우리가 변화를 찾고 이러려면 꾸준하게 업데이트하면서 믿으란 얘기가 아니에요. 뭐 그런 애널리스트 보고서나 신문 기사를 맹목적으로 믿으라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변하고 있는지 이거를 내가 고민해 가지고 맞으면 같이 가는 거죠. 예. 근데 내가 동의를 못하면 안 하면 되는 거고요.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그런 식으로 꾸준하게 해나가시는 게 정답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이게 장이 안 좋으니까 저도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3시 20분이고요. 자, 아무튼 오늘 고생들 하셨고 아마 오늘 지수는 2360선 정도에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고하셨고 내일 화요일인데 또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좀 찾아뵙겠습니다. 기운들 내시고 저도 참 답답하네요. 이게 종목도 이렇게 빠지는 거 보니까 네, 아무튼 저도 내일 다시 또 더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